매일 아침에요. 아이 어린이집 내려주고 회사 가는 길. 혹시 늘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것도 출근길 재해. 그러니까 산재 인정될까요?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최첨단 공장에서 일하다가 원인을 잘 모르겠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딱 증명되진 않는다면 정말 일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기존의 법적 보호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입니다.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이나 관련 분석 자료들을 쭉 보면서요. 태아의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로자의 마음 건강, 또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의 의미,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까지 법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또 개인의 삶을 어떻게 담아내면서 진화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일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 법이라는 게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규칙 뭉치가 아니구나. 뭐랄까 사회가 변화하고 또 새로운 고민거리들이 생겨나면서 같이 숨쉬고 자라는 그런 생물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법이 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생망이라던가 아니면 눈에 딱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같은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새로운 보호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지 그 중요한 변화의 지점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이라는 보호막이 어디까지 또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요. 과거에는 뭐랄까 당연히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존재에 대해서 법원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 근로자 그리고 그 태아의 건강 문제 관련 판결은 이거 정말 획기적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A의료원 간호사들 사례가 아주 상징적인데요. 201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이게 2009년 한 해에만 그 병원에서 임신했던 간호사분이 15명이었는데 그중에 무려 8분이 유산이나 사산을 하셨고 또 4분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해한 작업 환경 때문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강하게 제기됐고 실제로 역학조사에서도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태아는 근로자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산재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힌 거군요. 어떤 논리였나요? 좀 궁금한데요. 네, 대법원의 판단은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 환경 때문에 태아한테 건강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 자체가 엄마,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 본인의 노동 능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그냥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태아는 아팠을 당시에 엄마 몸의 일부로 보고 따라서 엄마의 일 때문에 태아가 아프게 된 거면 그건 곧 엄마 자신의 업무상 재해다 이런 논리입니다. 와, 모체의 일부로 본다. 이 해석은 단순히 보상 범위를 넓혔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법이 생명과 노동의 관계를 보는 시각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는 신호 같네요. 이 판결 덕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선천성 질환 치료에 대해서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길이 열린 건데 야, 이거는 직장 내 유해 환경 책임이 다음 세대한테까지 미칠 수 있다. 이걸 법이 인정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자, 그럼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즉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좀 달라지고 있나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거의 정신 이상 상태였다. 이게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꽤 강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판결에서는 보통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소위 사회평균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경향도 있었고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뜻은 알겠는데 사람마다 스트레스 느끼는 것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를 텐데 사회 평균인 기준은 좀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네요.
최근 대법원 판결들은 이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얘는 평균인이 아니라 바로 그 근로자, 해당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 원칙입니다. 이걸 법에서는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뭐랄까, 법적으로 의미 있는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 특정 근로자의 상황에서 봤을 때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더 나쁘게 만들어서 결국 그런 비극적인 상태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설령 그 근로자분이 원래 좀 내성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업무상 스트레스랑 결합돼서 문제가 터졌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개인의 약한 부분 탓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건드리거나 더 악화시킨 그 업무 환경의 영향, 거기에 더 주목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근데 여전히 정신과 치료 기록 같은 게 전혀 없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사고한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해 사망한 경우 같은 거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업무 말고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막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는 그 인과관계를 딱 부러지게 증명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물론이죠. 그 입증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법원이 점점 더 어떤 평균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안에서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분명한 변화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여기에 대한 법적 보호나 사용자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의 대상이 넓어지는 흐름 속에서 또 다른 경계선 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인데요. 법의 보호를 못 받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분들도 엄연히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단속을 피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이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한데요. 이 문제가 정말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한 하급심 판결 사례를 보면요. 공사 현장 식당에서 밥을 드시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분이 갑자기 출입국 단속반이 들이닥치니까 창문으로 도망치려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핵심 쟁점은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행위, 이게 과연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냐 이겁니다.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성하고 업무 기인성,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가 또 그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사망해야 인정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혹시 사업주가 도망가라 뭐 이렇게 지시했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08년 대법원 판결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단속 정보를 미리 안 사업주가 관례자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숨어라 또는 피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비록 뭐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봐서 업무 관련성을 넓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또 다른 판단도 나오고 있어요. 설령 사업주가 불법 체류 신분인 걸 알면서 고용했고 단속 나오면 도망갈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도주 행위 자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원래 업무 수행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평소에 단속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교육했는지, 뭐 이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하고 또 출입국 관리라는 법 집행 사이에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상과 조금 더 가까운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출퇴근길 사고 문제입니다. 원래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제에는 사업주가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서 인정 범위가 좀 좁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해석하는데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7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인데요. 한 공무원분이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다가 만 5세하고 2세 된 아이들을 한 20km 정도 떨어진 친정집에 맡기려고 평소 출근길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와, 20km나요? 그렇게나 벗어났다면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통상적인 경로 이탈이다 이렇게 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아마 기존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다르게 봤어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조부모 같은 친족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 건 요즘 사회에서 너무나 보편적인 모습이고 이렇게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친정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볼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꼭 필요한 이유 때문에 통상적인 경로를 조금 벗어나거나 돌아가는 것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와, 이건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법원이 깊이 이해하고 반영한 판결이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물론 이 판결 하나 나왔다고 해서 모든 출퇴근길 사고가 다 산재로 인정되는 건 아니겠죠. 아직 대중교통 이용하다 다친 거랑 자가용 이용하다 다친 거란 형평성 문제 같은 논란거리도 남아있고요. 그래도 법 해석이 이렇게 현실 변화에 맞춰서 유연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의 축은 바로 장애인 권리 보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인 법적 책임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명백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평택 지원 판결입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분이 시내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 기사님들이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났다, 사용법을 모른다, 아니면 심지어 그냥 정류장을 쌩 지나쳐버리는 식으로 여러 차례의 승차를 거부했던 사건이에요. 그건 그냥 버스 기사 개인의 잘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버스 회사의 책임까지 인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버스 기사들의 이런 행동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봤고요. 더 나아가서 버스 회사는 소속 기사들의 이런 차별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장애인이 겪은 이동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없어서, 직원이 몰라서 이런 변명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 즉, 편의 제공은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법적인 의무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그러고 보니 에버랜드 놀이기구 탑승 제한 사건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 주목할 만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타는 걸 거부하는 행위를 넘어서 차별적인 인식을 담은 표현 그 자체까지 문제 삼았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사건에서 에버랜드가 처음에는 특정 놀이기구에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있어도 탈 수 없다. 이런 안내문을 붙였다가 소송이 제기되니까 탑승 전에 근무자에게 문의하라.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꿨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해당 문구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장애 유형이 아니라 실제 안전상의 위험을 기준으로 하는 표현으로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와, 단순히 차별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언어 표현까지 적극적으로 고치라고 요구한 거군요. 이건 정말 한 단계 더 나아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법적인 책임이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그러니까 과도한 부담이라던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 같은 거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들이네요. 오늘 저희는 태아의 건강권을 업무상 재해 영역으로 끌어안은 판결에서 시작해서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변화,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사고를 둘러싼 법적 고민들,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출퇴근 경로의 재해석,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요구까지 우리 사회 법적 보호망의 경계가 어떻게 넓어지고 또 재정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법이라는 게 결코 그냥 박제된 규칙이 아니구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변하고 또 필요가 달라짐에 따라서 끊임없이 응답하면서 스스로를 넓혀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법의 손길이 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쌓여 있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런 변화들은 분명히 법이 과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러한 법적 보호의 경계 확장은 단순히 어떤 특정 집단에게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얼마나 더 촘촘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권리의식이 얼마나 더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런 경계의 이동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또 어떤 새로운 보호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될까? 이걸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점점 더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발전이 고용 형태를 막 바꾸면서 생겨날 새로운 법적 쟁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혹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새로운 형태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미래의 중요한 법적 과제가 될 수 있겠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이 법적 보호의 경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흐름이 당신의 삶과 또 주변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지점에서 법의 보호가 더 두텁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